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박 3일 동안 머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한 내용의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9년 만에 보고서를 냈다는 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이 있는 서영교 의원은 원내수석 부대표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손혜원 의원을 초권력형 비리라고 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젯밤 대전에 있는 15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실려가고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천의 대형교회에서도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 홍보 모델을 자처하며 수소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300개 이상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를 기록하는 등 큰 추위는 없겠지만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기온은 더 올라가고 미세먼지는 짙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미국 국적기에 몸을 싣고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세부 사항을 확정할지 주목되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 어제 베이징을 출발했는데 언제 워싱턴에 도착합니까? 네, 이제 3시간 뒤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에 입성합니다. 북한의 관리가 미국 내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오는 첫 사례입니다. 또 미국 국적인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오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북한 인사들이 통상 중국 항공사를 이용해 해외로 나갔던 것을 감안하면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상징적인 행보로 읽힙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에는 지난해도 동행한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미국에 도착해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도착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17일 밤인 만큼 워싱턴 시내에 마련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베푸는 만찬이 첫날에 있을지가 관심인데 국무부가 공개한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에는 공식 외부 행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핵심 일정인 미국 시간 18일인 내일에 몰려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은 오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본격적으로 비핵화 의제 조율에도 들어갑니다.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서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비핵화와 상응 조치 교환을 놓고 어떤 구체적인 의견이 들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북미 두 정상은 긴밀한 친서 외교를 재가동하며 2차 북핵 담판에 징검다리를 놓게 됩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주재하는 만찬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2박 3일의 일정을 마친 북한 대표단은 다음 날인 19일 정오쯤 다시 베이징행 항공편에 오를 예정입니다. 자,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엔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발표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런 관측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은 이번 고위급 회담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간접 의견 교환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에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이어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만난 뒤 2차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2월 중순 이후 베트남 하노이나 다낭에서 개최될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북미 양측의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도 이번 북측 대표단의 워싱턴 방문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대미 외교 핵심 인물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수행하지 않고 별도로 스웨덴을 방문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인데 이 회의에서 미국 측 참석자들과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자 회담과 북핵 협상에서 북측 통역과 실무 협상 책임을 맡아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최 부상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수행해 워싱턴 방문이 예상됐으나 혼자서 스웨덴으로 향한 것입니다. 최 부상의 스웨덴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스웨덴 민간 연구기관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의에는 미국 측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북미 당국 간 또는 1.5 트랙 차원의 접촉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 부상의 카운터파트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첫 만남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폼페이오 김영철 회담에서 진전이 있으면 비건 대표가 곧 스톡홀름으로 와서 최 부상과 이번 주말쯤 회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최 부상은 이번 주말을 스웨덴에서 보내고 오는 22일쯤 귀국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8월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임명됐고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도 수행했으나 최 부상이 평양을 비워 지금까지 최 부상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6자 회담에서 북측 대표의 긴 연설을 짧은 영어 몇 단어로 압축 통역해 북외무성 실세임을 과시하기도 한 최 부상과 비건 대표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 국방부가 북한을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발간한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의 미사일 능력과 이에 대한 방어 대책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선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면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시간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과는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존재한다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발사된 어떤 미사일도 탐지해 파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We will ensure that enemy missiles find no sanctuary on Earth or in the skies above. This is the direction that I'm heading.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는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발간됐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당일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에 앞서 북한의 기선을 제압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목포 문화재 거리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서 일단 당 차원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영교 의원은 원내 수석부대표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늦은 시각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과 재판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1시간이 넘은 경론 끝에 민주당은 일단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목포 구도심의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여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손 의원의 경우 다른 의혹이 또 제기되면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판단하겠다면서
징계 절차를 밟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의 맹공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사자가 강력 반발하는 데다 여러 정황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손혜원 의원은 목포 건물 구입이 차명이라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고 의원직도 사퇴할 것이라면서 초강수를 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즘 말대로 얼척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제가 이제 정말 의원직을 걸고 가겠다. 전 재산을 주겠다. 이게 만약에 차명이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제가 나갈 수밖에 없죠. 재판 청탁 의혹의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시작 직전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원내수석 부대표에서 물러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 결과 발표 전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의원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한국당 노철래, 이군현 의원의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역공을 펴면서 사실상 야당의 파상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의혹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김정숙 여사까지 언급하면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예의와 선을 지키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민주당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잇따른 의혹에 대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고교 동창인 점을 언급하며 초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습니다. 동창인 김정숙 여사의 부탁에 의해서 홍보 전문가였는데 이렇게 여당에 입당하고 도와드리게 되었다고 그 당시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권력형이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한국당은 손 의원이 청렴의 의무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하도록 한 헌법과 국회법을 어겼다면서 국회에 징계 요구안도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즉각 입장을 내고 김정숙 여사는 무관하다면서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달라고 반복했습니다. 청와대와 한국당의 치고받는 설전 속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공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서영교 의원이 악질적 범죄를 감싼 것 아니냐고 비난했고 강제 추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인권 옹호자로 대변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은 조사위를 구성하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만한 합당한 조치부터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상임위 간사 등 주요 의원들을 둘러싼 잇따른 의혹은 여의도 정치권을 넘어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밤사이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밤중에 대전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주민 4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인천의 대형교회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15층 아파트의 9층 베란다 밖으로 불길이 솟구쳐 나옵니다. 같은 라인을 따라 위층으로 뜨거운 열기와 시커먼 연기가 맹렬하게 올라갑니다. 대전시 월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4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화재에 놀란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인천 관교동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당시 교회 안에 있던 1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입니다. 차량은 2016년식 쉐보레 임팔라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가 차량 엔진룸을 열고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경찰이 오늘 구치소에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를 찾아가서 성폭행 혐의를 조사합니다. 조 전 코치와 심석희 선수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통신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접견 조사를 벌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사관 2명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 전 코치를 상대로 추가 고소된 성폭행 혐의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접견 가능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폭행으로 수감 중인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 3, 4년간 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옥중 조사가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의 디지털 감식이 거의 끝났다며 심 선수의 휴대전화 조사 결과와 함께 물증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오는 23일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습폭행과 성폭행의 연관성에 따라 적용 혐의와 구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공소장 변경이나 변론재개 요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젊은 빙상인연대가 빙상계 성폭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빙상계 성폭력 가해자들은 모두 4명인데 전현직 국가대표 코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의 성폭행 피해자 규모를 폭로한 젊은 빙상인연대. 다른 코치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성 관련돼서는 뭐 소문이라는 건 많았었거든요. 젊은 빙상인연대가 오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빙상계 성폭력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선수들이 부담감을 호소하면서 한 차례 발표가 연기됐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선수들은 모두 6명. 국가대표 출신 올림픽 메달리스트부터 일반 선수까지 강제추행과 성폭행 등 수차례 성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는 전현직 국가대표 지도자를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하지만 실명으로 미투 고백에 나서기로 했던 선수 2명은 기존 계획과 달리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고 익명으로 사건 내용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빙상인연대는 선수들의 2차 피해 우려와 인권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피해자들도 보호하고 또 이 사건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젊은 빙상인연대는 기자회견과 함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도 크게 춥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긴 하지만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늦은 오후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면 충북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북, 전북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또 충남과 대전, 광주 지역도 오전과 밤 한때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 영상 5도, 부산 11도, 광주와 대구 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온화한 가운데 전국에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올해 경제에 활력을 불러오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현장 방문 주제로 수소 경제를 골랐습니다. 스스로 수소차 홍보 모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을 쏟고 있는데요. 충전소 설치 문제도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지정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파리 시내 수소차 충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한 수소 전기차를 직접 타보고 충전소의 안전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충전을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 직접 하니까 안 그러면 누군가가 충전을 해줘야 됩니까? Ah oui, bien sûr. Justement, l'intérêt, c'est que le plein, on le fait comme si on faisait un plein d'essence. Il n'y a absolument aucune difficulté. Toutes les stations sont en libre service. 올해 첫 현장 방문이었던 어제 수소 경제 전략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파리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며 수소차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소라고 하면 수소 폭탄을 연상하여 위험하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 도심 한가운데 수소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확대 방안을 점검하는 등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과 함께 3대 기반 경제의 한 축인 수소 경제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완전 홍보 모델. 수소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수소차 충전소 설치 문제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해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주변 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보나 토지 임대 제한 등의 규제로 도심 설치가 불가능했는데 기존 규제 적용을 미루고 서울 시내 5곳의 설치를 임시 허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10곳의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혁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규제 거두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가 그린 수소경제 청사진대로라면 6년 뒤에는 3천만 원대 반값 수소차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숫자가 부족한 충전소도 도심 곳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차 상용화에 나선 우리나라지만 지난해 수소차 보급은 1,800여 대에 그쳤습니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국비와 지방비 최대 3,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 부족할 뿐더러 충전소 역시 전국 14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근교에는 충전소가 없어요. 상암동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상암동은 압이 낮아서 한 절반밖에 충전이 안 돼요. 정부가 수소 경제 시대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이런 걱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 국산화를 거쳐 6년 뒤 수소차 양산 체계를 갖추면 3천만 원대 반값 보급이 가능하고 오는 2040년에는 620만 대까지 생산 확대에 나섭니다. 이같이 수소차가 일상화될 때쯤이면 수소 버스와 택시도 곳곳을 누빌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소 충전소도 오는 2040년까지 1,2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규제가 까다로워 도심 중심부에 수소 충전소를 세우기 어렵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구축을 앞당깁니다. 기존의 LPG, CNG 충전소의 수소 융복합 충전소 전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입지 제한, 이격거리, 운전자 셀프 충전 등 수소 충전소 관련 핵심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소 폭발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가스나 LPG보다 안전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안심을 당부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만 30시간 넘게 할애했습니다.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보다 긴 시간인데요. 검찰의 숨은 패가 뭔지를 추론해서 방어 전략을 세우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이틀에 걸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1일 처음 소환된 양 전 대법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27시간가량 조사받았습니다.
첫 조사 때 이틀에 걸쳐 13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한 데 이어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진술한 내용도 9시간 넘게 열람했습니다. 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조사 시간보다 많은 30시간 이상을 할애한 겁니다. 조서 검토에 긴 시간을 쏟는 것은 구속영장 심사와 재판을 앞두고 방어 전략을 촘촘히 세우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 질문과 자신의 답변을 외우다시피 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숨은 패가먼지 추론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면서 법정에서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검찰의 수사 시계를 늦추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추궁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어느 범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억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송차에서 내립니다. 2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예산을 늘려주는 대가로 집무실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줄곧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의원이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에 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뇌물 혐의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의원 스스로 부정한 돈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심에서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죄 5명만은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최 의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3차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한 이 지사는 먼저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 대장동은 개발이익 5,500억 원을 성남 시민 몫으로 확보한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는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수영선수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내린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줄줄이 법원에 들어옵니다. 혐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인정하십니까? 26살 정모 씨 등 5명은 여자 수영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 영상에 대해서 유출을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아니요, 안 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와 진천 선수촌 등에서 만년필 형식의 몰카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몰카 촬영을 자백까지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 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또 몰카 구입 경로와 구매처까지 찾아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공범이라는 정 씨의 진술과 영상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근에 잇따라 폭로된 스포츠계 미투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증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범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박 3일 동안 머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을 특별한 위협으로 규정한 내용의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9년 만에 보고서를 냈다는 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이 있는 서영교 의원은 원내 수석 부대표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손혜원 의원을 초권력형 비리라고 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이 오늘 구치소에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찾아가 성폭행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심석희 선수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통신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입당 이후 자유한국당 내에선 친황, 친한, 친호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걸 막자며 당권 주자들이 꺼낸 말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영등포 당사를 찾았습니다. 당직자들을 만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는 황 전 총리는 당내에서 친황교안, 친황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묻자 자신은 친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는 친한이다. 친한, 대한민국을 나는 사랑한다. 또 한국당하고 친하고 싶다. 그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따질 때도 아니고 따져서도 안 되고. 다음 달 전당대회에 등판하면 계파 갈등이 또 불거질 거란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하지만 친박색이 강한 황 전 총리에 대해 견제는 계속됐습니다. 당장 오세훈 전 시장은 친오라는 말이 없어 다행이라면서 자신은 계파를 뛰어넘는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오라는 말씀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좀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고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계파 갈등 우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출마 권유를 하고 있다면서 전당대회 출마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권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가 합당한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는 SNS에 황 전 총리를 겨냥해 레밍 신드롬, 도로 친박당, 도로 탄핵당, 도로 병역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레밍 신드롬이란 말을 삭제했습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계파 갈등을 우려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계파 간 신경전이 시작된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경북 경산 당협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는 돌발 시위가 열리는 등 당 지도부에 대한 반발도 계속되며 전당대회를 앞둔 한국당은 연일 시끄럽습니다. 당 지도체제가 현행 단일 지도체제로 확정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경우 전당대회 흥행이 예상되지만 그만큼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치적 평양성 논란이 불거진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혜주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조 후보자는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현안 질의가 아닌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청와대를 겨냥해 폭로를 이어온 김태우 수사관이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 수사관 측 변호인들은 이번엔 김 수사관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직접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업 활동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정부가 신속히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첫날에만 20건 가까이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이나 공과금도 앞으로는 모바일 고지서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모바일 고지서는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배송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모바일 고지서가 앞으로는 세금이나 공과금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기술을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을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는데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의 모바일 고지서 전송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신원 확인용 연계 정보로 일괄적으로 바꿔 제공하는 과정이 허용되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편으로 오는 경우는 중간에 실제로 집에 우체통에 왔지만 뭐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문자는 거의 대부분이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도달률 면에서 굉장히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 외부 광고에 LED 스크린을 이용한 이른바 디지털 사이니지를 허용해달라는 요청과 음식 배달에 자율주행 로봇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시중은행보다 빠르고 수수료도 최대 80% 저렴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과 폐차 견적을 온라인으로 받고 업체별로 비교할 수도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도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19건은 다음 달 안에 처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 6달 동안은 수시로 안건을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카카오는 카풀에 대한 오해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하고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베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지난달 7일부터 카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으로 서비스 철회를 요구하자 지난 15일에 잠정 중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18명이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70년 만에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 한을 풀게 됐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70년을 숨죽여 기다렸지만 재판 시작 한참 전 법원을 찾게 됩니다. 이제 구순을 넘긴 노인들, 악몽 같은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을 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나마 조급함을 달래줍니다. 조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은 뭐 다 된 일로 봐가지고 마음이 즐거워요. 이렇게 놀고 싶은 날이 어떻게 또 있을까? 재판부는 먼저 수용인 희생자 18명의 아픔을 달래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공소장도 판결문도 남아있지 않은 당시 군사재판은 법률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 명예를 되찾은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재판도 없이 형사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슴에 한이 묻힌 것을 오늘날 이 시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수영인 희생자들. 똑같이 아팠던 가족들도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말씀을 못하시고 그랬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누명을 벗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재심 추진에서 승리의 판결까지 희생자들과 함께했던 이들은 이제 시작이라며 결의를 다집니다. 제주 4.3의 온전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2003년 이후에 중단된 4.3 진상조사 보고서도 발간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심 판결을 바탕으로 배상 소송은 물론 생존 수용인 희생자들의 재심 청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원이 4.3 당시 진행됐던 군사재판에 대해 불법이라고 인정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 후 마지막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고등학생 2명이 오늘 퇴원합니다. 강릉과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학생 7명은 사고 발생 32일 만에 모두 병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두 학생 모두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고압 산소 치료와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며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비글 구조 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늘 오후 4시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측은 케어에서 구조동물들을 안락사시킨다는 사실을 후원자들이 알았다면 기부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후원금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고종 황제 100주기를 맞아 역대 왕의 기제사를 뜻하는 제향이 봉행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1일 고종 황제와 명성 왕후의 무덤인 남양주 홍릉에서 100주기 제향을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종 황제는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갑자기 붕어했고 3월 3일 국장이 거행됐습니다.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1동포 청소년을 거론하며 인터넷에 심각한 혐한 글을 올린 일본인이 법원에서 모욕죄가 인정됐습니다. 일본에서 인종차별적인 내용의 글에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쿄에서 황고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1한국인은 박테리아 같다. 제1한국인은 악성 외래 기생생물이다. 지난해 1월 일본어로 된 익명의 블로그에 이처럼 증오로 가득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당시 15살 제1동포 A군을 거칠게 공격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루 전 지역 음악 이벤트에 참가한 A군이 헤이트 스피치 중단을 호소한 노래를 불렀다는 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혐한 글을 올린 겁니다. 얼마 후 우연히 이 글을 접하게 된 A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自分はどう思われてしまうんだろうと。でこれが一生消えないんじゃないかと。そういう非常に苦痛を味わってますし。 평소 헤이트 스피치 반대 운동에 열심이던 A군은 해당 글을 올린 익명의 블로거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글을 쓴 사람은 큐슈에 사는 60대 일본인 남성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본인은 자기가 쓴 글은 맞지만 일기처럼 쓴 것이지 A군을 지목한 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문제의 글들이 A군을 모욕한 게 맞다며 과료 9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쓴 헤이트 스피치가 일본에서 모욕죄로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상에 떠도는 혐한 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지만 너무 가벼워 보이는 형량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고현입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있는 경찰학교에서 차량에 실린 폭탄이 터져 최소 9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콜롬비아 국방부는 픽업 트럭이 보고타 남부에 있는 경찰학교로 갑자기 진입한 뒤 바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파나마, 에콰도르 국적자도 포함되어 있고 부상자만 54명에 달합니다. 프랑스 검찰이 마크롱 대통령의 수행 비서를 하다가 파면된 전 보좌관 알렉상드르 베넬라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베넬라는 파면된 뒤에도 공무상 보유했던 외교관 여권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넬라는 지난해 7월 파면된 뒤에도 자신이 갖고 있던 외교관 여권을 사용하며 아프리카를 방문해 정부 인사들을 만나 프랑스 관련 로비 활동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KB스타즈가 KB하나은행을 3연패로 몰아넣고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KB스타즈는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KB하나은행을 77대 57로 물리치고 7연승을 달렸습니다. KB스타즈는 선두 우리은행을 한 경기 반 차이로 뒤쫓았고 하나은행은 3연패에 빠지면서 5위 저축은행에 반 경기 차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아가메즈의 폭발적인 득점을 앞세워 KB손해보험을 완파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우리카드는 프로배구 남자부 홈경기에서 아가메즈의 33득점 활약으로 KB손해보험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우리카드는 승점 44점으로 4위 삼성화재를 승점 6점 차로 따돌렸고 3위 자리를 굳힌 채 4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어젠 한파도 미세먼지도 없는 평화로운 날씨를 보낼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충청과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늦은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지역도 대기질이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엔 기온이 오르는 만큼 미세먼지 수치도 높아집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영상 5도, 주말인 내일은 영상 6도까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더 짙어지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북쪽에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서울 기온이 영하 4.3도, 대구 영하 2.5도, 강릉은 영상 0.6도, 부산 1.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 안동 7도, 대구와 광주 9도, 울산 10도, 강릉 9도, 제주도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남부와 제주도에 비나 눈이 약간 오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주말 내내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